예, 한판 브리핑 2부 후반부에 만나게 됐습니다. 민능기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6일 지방선거 끝이 났는데 자 이제 또 각 당의 향후 대응 전략을 짜기 고심입니다. 먼저 자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겸손 모드입니다. 겸손. 네,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2년 뒤 총선에 대비해서 혁신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혁신위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이 맡고 의원들은 최고위원들이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을 한 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9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원을 추천받아서 빠르면 다음 주 혁신위를 띄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사수렴 구조라든가 공천 룰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 도입해서 실시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 보완 방안이라든가 당내 경선에서의 모바일 투표 전면 시행 준비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거에 크게 승리한 정당인데 또 혁신위원회를 바로 가동을 하는군요. 총선을 또 빠르게 준비하겠다. 내년 2년 후 총선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또 반해서 민주당 이제 크게 패배를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책임론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앞에 김종인 의원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예, 이재명 누굽니까? 서울 송영길 전 대표 두 분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일단 김 의원 말씀이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이제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에 운영이 돼 왔었는데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임시 지도부를 다시 꾸리게 됐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예.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당 혁신을 잘 하고자 왔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거의 모든 비대위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혁신 방안 마련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당대회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의총과 당무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직자들이 검토한 결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의견들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상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존속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필요하다면 중앙위까지 열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대위원들도 있었지만 길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사퇴 발표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거듭 변화와 혁신을 명령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능력 없는 기득권 정치인이 지배하는 정당이 아니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서민정당을 그리고 소수 강성 당원들의 언어폭력에 굴복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없는 국민 다수의 소리에 응답하는 대중정당을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의당 또 역시 총사퇴 카드를 꺼내는데 짧게 전해 주시면.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정의당은 사실상 지방선거에 참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진보당, 원외정당이 진보당에도 좀 밀리는 그런 성적표를 얻었는데요. 여영국 대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보 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각 당의 선거 입장 들어봤고요. 이제 화제의 지역구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더불어서 제주을 보궐선거 초박빙 승부처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 제주을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이라고 또 불러도 되겠군요.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의원님 이제 서울에 오셔서 당선증 받으시고 발을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당선 소감 그래도 많이 해도 지겹지 않으실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주도에서 당선증 받고 올라왔고요. 예. 국회에서 서류 작업해야 될 게 있어서 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일단 제주시을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가 지역 정치를 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어서 아마 저를 선택하시기 위해는 주저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물로 과감한 선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선택하지 않은 많은 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서운함 느끼지 않도록 이분들의 이야기도 잘 듣는 그런 정치 해내겠습니다. 예. 아직도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 약간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원래 근데 지난 2020년 총선 때 그 강남 병에서도 이제 선전하셨다가 이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막상 또 이제 제주로 가신다 보니까 또 강남 주민들 중에는 왜 가시냐 이렇게 서운한 분은 없었어요? 네. 서운하신 분도 계시고 예. 뭐 2번, 3번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예. 그분들의 요청사항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하고 전국 어느 53개 지역구에 있더라도 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셔서 이제 환대를 또 받으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이 또 우리 제주 시민들에게 의원님이 호소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대를 받고 시작하지 못했고요. 아까 그러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께 소속 의원 정치인들께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예. 이제 정치를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려웠습니다만 반대로 또 선거 과정에서는 기존 제주도에 정치하시는 분들과 다른 경험과 경력 또 그리고 젊은 세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갔고 예. 좀 한번 새로운 변화를 해보자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보자 하는 심리가 더 커져서 예. 박빙이지만 제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 작가님. 예, 그 여러 가지 공약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공약은 뭔가요? 네, 제주시 을지역이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예. 사실 제주시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거기서 배제돼서 갈수록 낙후된 지역들인데요. 제가 그 지역 출신이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다시 활기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좀 도시 재생이 필요한데 제주 지역에 걸맞는 좀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원희룡 지사가 지금 장관이신데 예. 그분에 대한 제주도민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되게 복합적인데요. 왜냐하면 원희룡은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낳은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사실은 고두심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저희가 농담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적 색채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원희룡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 갑자기 내려왔을 때도 엄청난 지지율로 다 이제 반겨줬고요. 다만 실제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 우리 도정은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반대되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 지지는 못 받지만 그래도 제도 출신으로 중앙정치에서 장관까지 하게 되고 또 나름 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이제 김한규 의원님이 좋게 말씀하시느라 제주도 이제 동양민으로서 그러신 것 같고. 좋게 받아들여라. 아니 다르게 볼 게 없는 게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20년 만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무소속도 아니고 민주당으로 됐다는 것이 전 지사에 대한 평가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좋은 정치인인데 도지사로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출신에 처음 이제 대권 후보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새롭게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우리 지사님 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은 이기셔서 되게 지금 당장 기분이 좋으실 수 있는데 민주당 자체는 민주당이 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쇄신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의원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은 계속 뭐 윤석열 새 대통령께서는 다를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이 견제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계속 있었지만 사실 지역민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뭔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욕구가 되게 강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뭐 합리적인 비판 세력으로 견제로서 꼭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나 꼭 필요한가 라는 심리가 지금은 좀 많이 유권자들한테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안정론을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전략이 없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아쉽지만 어떤 분이 뭐 지도부에 있었더라도 좀 피하기 어려웠던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또 이재명 이제 지금 의원이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제기하면서 제주도 지역 그 후보님들과 좀 마찰 있는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상당히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끝났으니까. 그때는 뭐 애써 뭐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봤으나 저는 결과적으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다만 이재명 당시 후보도 또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저는 그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제주 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 끝나고 오늘 뭐 이재명 의원님하고 전화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이제 당내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초선 의원이 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같은 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또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쇄신 작업을 시작할 것 같고 또 이제 조기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뭐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사실 대선 패배 후에 뭐 아마 쉽게 여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8월 전당대회까지는 저는 급하게 뭐 바꾸기보다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여당이 됐던 민주당과 법안 처리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국민들은 과연 민주당이 유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으로서는 되게 역할을 이제까지 잘해왔다라는 평이 있는데 단순히 비난 뭐 딴지 걸기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적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 세력으로 민주당이 필요한 유능한 대안 세력이라는 걸 보여낼 수 있어야지만 저는 다시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하셨으니까 방송 출연을 자주 부탁드려도 되겠죠? 불러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스튜디오 출연을 선호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다시 뵙도록 하죠.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한규 당선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감 선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17개 중에 8곳이 보수가 가져가면서 진보교육감 대선론이 좀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보수 후보들이 일단 약진을 했습니다. 경기,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해서 8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물론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절반을 넘긴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곳 그리고 2018년에는 14곳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보수 후보들이 이번에 약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해왔던 혁신 교육에도 일정 부분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특히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8년 체제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학업 성취도 진단 평가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등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교육의 목적과 취지부터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살펴보겠다. 정말 좋은 부분이 있다면 확산시킬 것이고 단순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정 부분 좀 손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의 마찰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는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나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이 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중앙정치 얘기하느라 저희가 이번 선거 기간에 교육감 선거 얘기를 좀 많이 못했는데 진 작가님 교육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교육감은 뭐랄까 그 교육감 선거에서 참패하는 것은 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저는 찍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보수가 분열이 아니라 예. 그 후보들을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서울시 교육감 보수분들이 그러니까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비교육적이라서 끔찍하더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꾸 뭘 없애려고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쪽에서는 뭐 자율형 뭐 이걸 없애고 한쪽에서는 혁신학교를 없애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각자 운영을 해가지고 각자 경쟁해가지고 좋으면 좋은 걸 좀 받아들이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너무 자주 바뀌어. 입시 제도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 불확실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부침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있다 또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을 그냥 가지고 도배질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볼 땐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그냥 놔두고 거기서 그 성과를 좀 보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좀 이러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성현 소장님. 예,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예,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안이 통과된 지 이제 몇 달 안 됐고 7월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입시 제도를 포함해서 고교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여기 이제 교육감들도 다 포함되고 또 학부모 여러 이제 교육 주체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회의가 생겼어요. 교육부는 이제 행정을 맡고 여기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교육감들도 다 n분의 1로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여기에서 좀 큰 그림이 짜지고 이 그림에 맞게 각각의 교육감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교육감 선거 무용론 혹은 로또 선거니까 이거 교육감은 꼭 선거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보고 뽑았거든요. 이분들 공약이라든지 아니 선거 필요하다. 예, 그건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번에 진보 좀 제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예. 울산 교육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아프간 아이들 손잡고 등교하는 모습들 다 생각이 나실 텐데 어려운 가운데 당선이 되거든요. 로또인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다 보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어도 교육감은 로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 분명한 쟁점들이 있고 이슈가 있고.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저는 로또 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구의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뭐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보통 줄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선거는 유지해야 되는 걸로 두 번 그리고 실제로 구의원 시의원도 이번에 줄투표가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법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취임사로 이벤트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달 27일부터요. 예. 법무부 비전이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끈 선진 법치 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을 해서 이걸 SNS에 공유를 하고요.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법무부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공식 계정이 장관 개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오늘 해당 행사가 법무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지시에 따라 이번 행사를 오늘자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벤트 기간이 원래는 12일까지였고요. 추첨을 통해서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만 원짜리 베이커리 상품권 등 총 80만 원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상품은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약간 패셔니스트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구린 거야. 봐도 너무 구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네, 김 소장님.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무슨 뭐 교신회로만 받아 쓰는 겁니까? 이거 이런 걸 그러니까 기획한다는 자체가 여기서 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법무부의 비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공무원들의 달콤한 얘기에 넘어가면 금방 이상한 사람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구리잖아요, 진짜. 이게 뭐야? 해프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듣죠. 저희 방송에서 이제 한판 승부 아이템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평산마을 사저 앞 그 집회 문제, 이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를 했군요. 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그 집회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아하. 경찰이 이걸 불허했습니다. 예. 집회 금지 통보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를 했는데요. 아하. 일단 경찰서 양산경찰서 쪽에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그동안 이제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특히 이제 새로 집회 신고를 한 부산시민단체 대표도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집회 제한 통고를 하고 조건부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 조건은 집회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을 하고요. 예. 확성기 사용과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어기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해당 단체 말고도 다른 집회도 불허되는 겁니까? 다른 기간이 단체들도 끝나면? 아마 똑같은 조건으로 아마 조건부 허가라든가 집회 금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사생활 높습니다. 평온 침해를 한 거는 모든 대상들이 그렇습니다. 다 같기 때문에. 네. 자, 이번 조치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었네요. 주거 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 있었네요. 조항이 있었다라고 한다. 이건 당장 그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민이 10명이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정신과 상담 침리치를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요. 그 뭐랄까 그 대통령이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자, 김 소장님은? 저는 이게 처음엔 유튜브 욕을 했는데요. 왜 이런 계정들을 그냥 놔두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여기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은 본인이 아예 사이트를 만들었고 슈퍼챗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놀라운 또 경영수단으로 사용한 건데 예. 이런 분들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이 적절하게 잘 좀 제한할 건 제한하고 시민들의 사생활은 잘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이제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걸 또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질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또 정당화해 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예. 그건 악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지식인들 중에서. 그래서 모 변호사님이 이제 또 그걸 또 정당화하는 글을 또 올리셨던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말릴 건 말려야죠. 그래요. 이게 그러한 집회가 반복될수록 어떤 건전한 소통과 공론회장이 파괴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 그 부분에서 좀 합의를 하고 지향할 것 좀 지향하자, 서로 자중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현동 앞에서도 이런 집회가 있었고 예. 그때 확성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하여튼 또 그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뭐 저도 그렇고 예. 이렇게까지 욕설하고 그런 집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공정하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문제는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뭐 재임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때 안 하고 왜 퇴임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가지고 그걸 해?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들은.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